엄마의 눈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 가져온 진보다리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대로 다락방에 방치되어 있었다. 어제는 불가피하게 미국 대학에서 썼던 자료들을 꺼내야 할 일이 있어 10년 묵은 짐을 정리하는데 다락 한 구석에 영희짐이라고 커다랗게 매직펜으로 쓰인 상자가 눈에 띄었다. 내가 유학 간 사이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머니가 내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해 놓아둔 상자였다. 고등학교나 대학 때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노트, 시험지 등 태고적 물건들 가운데 아주 낡은 와이셔츠 갑 하나가 끼어 있었다. 열어보니 신기하게도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 생명보다 더 아낀다고 생각했던 보물상자였다. 동생들과 싸워가면서 모았던 예쁜 구슬병, 이런저런 상장들, 내가 좋아했던 만화가 엄희자, 박기준, 김종래 씨들의 만화를 흉내내 그린 그림들, 그리고 맨 바닥에는 3학년 7반 47번 장영희라고 쓰인 일기장이 있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대충 훑어보았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 썼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꽤 세련된 필체로 동생 태어난 날, 또 딸이다. M&M 초콜릿 전쟁,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애 등 재미있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짐 푸는 것을 잠깐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일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작고 어둡던 다락방이 갑자기 10살짜리 소녀의 꿈과 희망으로 환해지는 것 같았다. 일기는 매번 이제는 동생과 사이좋게 놀아야지, 다음번엔 벼락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등 해야지라는 결의로 끝나고 있었다. 결의는 곧 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진 무고함이 재미있어 계속 일기를 넘기는데 문득 12월 15일자의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연탄재 부수는 소리에 잠이 깼다. 살짝 문을 열고 보니 밤새 눈이 왔고 엄마가 연탄재를 바켓스에 담고 계셨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집 연탄재가 남아나지 않겠다. 학교 갈 때 엄마가 학교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놓은 연탄재 때문에 흰 눈 위에 갈색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위로 걸으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올 때는 내리막길인데다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너무 미끄러워 엄마가 나를 업고 와야 했다. 내가 너무 무거웠는지 집에 닿았을 때 엄마는 숨을 헐떡거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 있었다. 겨울에 땀 흘리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같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나를 업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넌 어떡하니? 생각하면서 우셨을까? 엄마, 20년만 기다려요. 소아마비는 누워 떡 먹기로 고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내가 엄마 업어줄게요. 일기를 보면서 입에는 미소가, 눈에는 눈물이 돌았다. 꿈을 이루는데 누워 떡 먹기라는 표현을 쓰는 10살짜리 어린 아이의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재미있어 웃음이 났고,
학교에 가기 위해 모녀가 매일매일 싸워야 했던 그 용맹스러운 투쟁이 새삼 생각나 눈물이 났다.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내게 학교에 간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간다의 문제였다. 우리 집은 항상 내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여 학교에서 고작 200~300m 정도의 거리였지만 그것도 내게는 버거운 거리였다. 게다가 비나 눈이라도 오는 날에는 학교에 가는 일이 그야말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아침마다 우리 6 형제는 제각각 하루의 시작을 위해 대전쟁을 치렀는데 어머니는 항상 내 차지였다. 딸이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두꺼운 솜을 넣어 직접 지으신 바지를 아랫목에 넣어 따뜻하게 데워 입히시는 일부터 시작하여 세수, 아침 식사, 그리고 보조기를 신기시는 일까지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서 우리 모녀는 또 학교 가기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는 나를 업어서 데려다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2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셔야 했다. 그때 일종의 신경성 요로증 같은 것이 있었던지 어머니가 오시면 가고 싶지 않던 화장실도 어머니가 일단 가시기만 하면 갑자기 급해지는 것이었다.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노심초사 틈만 나면 학교로 뛰어오시곤 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걸을 때면 아이들이 쫓아다니거나 놀리거나 내 걸음을 흉내내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이미 철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적어도 겉으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었다. 오히려 보조기 구둣발 소리를 크게 내며 앞만 보고 걷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쉽사리 익숙해지지 못하셨다. 아이들이 따라올 때마다 마치 뒤에서 누가 총이라도 겨누고 있는 듯 잔뜩 긴장한 채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걸으시다가 어느 순간 획 돌아서서 날카롭게 그만두지 못해? 얘가 너한테 밥을 달라든 옷을 달라든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언제나 조신하고 말없는 어머니였지만 기동력 없는 딸이 이 세상에 발붙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억척스러운 전사였다. 눈이 오면 연탄재를 깔고 비가 오면 한 손으로는 딸을 받쳐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든 채 딸의 길과 방패가 되는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슬프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뿐인가? 걸핏하면 수술을 하고 2~3달씩 있어야 했던 병원 생활.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던 학교들.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 자리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그대로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었고 그것은 이 세상의 슬픔은 눈물로 정복될 수 없다는 말 없는 가르침이었지만 가슴속으로 흐르던 엄마의 눈물은 10살짜리 딸조차도 놓칠 수 없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디선가 본 책의 제목이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걷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식을 업고 눈물 같은 땀을 흘리며 끝없이 층계를 올라가는 어머니.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며 깊이 한숨 짓는 어머니. 정상이 아닌 자식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따갑게 느끼며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걷는 어머니. 이 용감하고 인내심 많고 씩씩하고 하느님 같은 어머니들의 외로운 투쟁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며 보잘것없는 이 글을 나의 어머니와 그들에게 바친다. 고래들의 따뜻한 동료애. 몇 년 전 일이다. 어디론가 가기 위해 바삐 걷던 중 저만치 앞에서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차도로 내려서는 걸 보았다. 위험할 터인데 왜 저러나 싶어 살펴보니 그의 앞에 큼직한 자동차가 인도를 꽉 메운 채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도로라도 돌아가려는 그에게 차들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황급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차들은 여전히 매정하게 우리 앞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세워달라고 내가 손을 흔들 때면 더 빠른 속도로 달려곤 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휠체어는 혼자서도 운전할 수 있으니 미안하지만 차도로 내려가 오는 차들을 잠시 멈춰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장애인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차도로 뛰어들어 달려오는 차들을 막아섰고 그는 차도로 우회한 후 다시 인도로 올라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 그는 비교적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아니면 방금 벌어진 일을 되새기며 씁쓸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는 엉거주춤 그의 곁에서 그와 보조를 맞추며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어색해하는 나에게 그는 먼저 서둘러 가라고 권했다. 나는 결국 그와 몇 번의 인사를 나누고 먼저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꾸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나를 향해 그는 가끔 조용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당시 나는 외국에서의 긴 연구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외국에 비해 장애인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장애인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길을 나서기가 너무도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미국에는 건물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장애인 전용 통로까지 만들어 놓았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출신의 장애인 학생을 위해 하버드 행정대학원이 건물 구조까지 바꿨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해마다 우리는 장애인의 날이면 행사를 하며 법석을 떤다. 정작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 길 한번 제대로 비켜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날만 장애인을 걱정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것을 속죄하는 척 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루를 보낸다.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하루빨리 장애인의 날 같은 건 사라지게 말이다. 자연계는 언뜻 보면 늙고 병약한 개체들은 어쩔 수 없이 늘 포식자의 밥이 되고 마는 비정한 세계처럼만 보인다. 하지만 인간의 버금가는 지능을 지닌 고래들의 사회는 다르다.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 다친 동료를 여러 고래들이 둘러싸고 거의 드러나르듯 하는 모습이 고래 학자들의 눈에 여러 번 관찰되었다. 그물에 걸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그물을 물어뜯는가 하면 다친 동료와 고래잡이 배 사이에 과감히 뛰어들어 사냥을 방해하기도 한다. 고래는 비록 물속에 살지만 엄연히 허파로 숨을 쉬는 젖먹이 동물이다. 그래서 부상을 당해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무엇보다도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쉴 수 없게 되므로 쉽사리 목숨을 잃는다. 그런 친구를 혼자 등에 업고 그가 충분히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떠받치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고래들은 또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무언가로 괴로워하는 친구 곁에 그냥 오랫동안 있어주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에게도 휠체어를 직접 밀어줄 사람들보다 그들이 스스로 밀고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고 따뜻하게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당당하게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후 그저 다른 이들을 대하듯 똑같이만 대해주면 될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밝혀질 일이겠지만 남을 돕는 고래가 모두 다친 고래의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척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인간이 그렇듯이 장애인 동생을 보살피는 것과 전혀 연고도 없는 장애인을 돕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상당한 고래를 등에 업고 있는 고래가 가족이나 친척으로 밝혀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다친 고래를 가운데 두고 보호하는 그 모든 고래가 다 가족일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 고래들의 사회에 우리들처럼 장애인의 날이 있어 장애 고래를 도웁시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배웠을 리 없건만 결과만 놓고 보면 고래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사막을 같이 가는 벗. 학창 시절에는 유별나게도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어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신학기가 싫었다.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친구는 거의 언제나 다른 반으로 가버렸고 한 반이 되지 않기를 빌고 빌었던 친구는 어김없이 한 반으로 편성되곤 하는 불행 아닌 불행 앞에서 얼마나 많이 속상해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학년이 바뀌고 처음 얼마 동안은 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떠 학교에 갈 일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곤 했던 그 느낌을 지금도 나는 선연히 떠올릴 수가 있다. 특히 운동장조회나 체육 시간 같은 때 친한 친구도 없이 외따로 떨어져 그 지겨운 시간을 견딜 생각을 하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점심시간은 또 얼마나 무렴한지 친하지도 않은 짝과 김치 국물 흐른 도시락을 꺼내놓고 밥알 씹는 소리까지 서로 화한이 들어가며 밥 먹을 생각을 하면 입맛도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새 하나 둘씩 친한 친구를 만들어 저희끼리 밥도 먹고 조회 시간에도 나란히 서서 다정하게 속살거리는데, 그 속에서 혼자만 외톨이로 빙빙 돌고 있는 아이는 나 하나뿐인 것처럼 생각되곤 했다. 그 지독한 소외감은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다. 여름방학을 할 때쯤이면 운동장조회나 점심시간을 외롭게 하지 않을 단짝 한 명 정도는 발견하기 마련이니까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기 마련이다. 그러나 역시 시간이 흐르면 신학기 또한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별과 탐색, 그리고 그 지독한 소외감에 시달리는 쓸쓸한 나날이 잊지도 않고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제는 반이 나뉘고 새로운 그부들한테서 실컷 낯설음을 맛봐야 하는 신학기 따위는 영영 내 곁에서 사라졌다. 그 대신 시기하고 미워하며 또는 빼앗고 속이는 황폐한 세상살이에 낯가림하며 사는 나날 속으로 내던져지고 말았다. 망망대해를 헤매는 듯한 인생의 항해는 신학기 잠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 가득하고 힘들다. 삶은 고난투성이고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기만 하는데, 그러나 홀로 헤치는 파도는 높고 거칠기만 한 것이다. 바로 이때에 영혼을 함께 나눌 친구가 절실히 필요해진다. 인생이란 험난한 항해를 같이 겪고 있다는 동지애의 확인, 혹은 내 삶의 따뜻한 동반자라는 느낌이 전해오는 친구와 같이 있는 시간에는 이 세상도 한번 살아볼 만하다는 용기가 솟는다. 목소리만 듣고도 친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눈치채는 우정, 눈짓만 보아도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채는 우정, 그런 돈독한 우정을 상호간에 교환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렇다면 적어도 실패한 삶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그런 우정을 가꾸는 이들을 종종 만난다. 비록 나의 친구는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일은 참 아름답다. 언젠가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낙향하여 쓸쓸히 살아가는 것을 안쓰러워하다 못해 자기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 친구 옆에서 땅을 일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이미 결혼하여 각각의 식소를 이끌고 있는 두 사람한테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양쪽 집의 가족들 모두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냉혹한 이 세상에 대항하기 위해 두 집이 힘을 합쳤으니 얼마나 든든하냐고.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일만큼 무서운 사막은 없다고. 또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것은 증인 없이 죽는 일이라고. 그 말들을 새기고 있으면 불현듯 마음이 찡해온다. 나는 지금 무서운 사막을 홀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 삶의 의미를 설명해 줄 단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우정은 상호간의 교류이다. 일방적인 행위가 결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먼저 쌓아야 할 탑이고 내가 밭을 경작해서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을 제대로 쌓는 사람 혹은 빛깔 곱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참 드물다. 친구는 많지만 진정으로 벗이라 부를 만한 이는 몇이나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한 번쯤 되새겨보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